돈들이 그쵸. 그쪽으로 내려가는 그렇죠. 거죠. 풍선 효과를 막으니까 거기에서 또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또 찾는 거예요. 다주택자 규제가 분명히 풀릴 날이 있거든요. 이건 불변이에요. 6.17 대책이 한 2주 정도가 지났어요. 그렇죠. 근데 2주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6.17 대책 그러면 사실 정부에서 집값을 안정화시킨다 또는 네. 집값을 뭐 때려잡는다라고도 표현을 하면서 시행된 정책이었잖아요. 그 상식적으로는 네. 대출도 막히고 네. 실거주 아니면 갭 투자도 안 되고 네. 법인들 물건 나올 거고 재개발에 대한 제한도 들어가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그냥 상식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네. 어땠어요 2주 동안? 2주 동안 전세가, 매매가 다 올랐어요. 전세가는 거의 53주째 연속으로 계속 오르고 있고요. 사실은 이 규제를 통해 가지고 한두 주, 그래도 한 달 정도는 내성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냐? 일단 아까 말한 그 정부의 타겟이 있었잖아요. 네, 네. 법인도 한번 지켜보자. 라는 걸로 금매가 이제 저는 이제 금매가 나올 걸 예상했는데 네. 아직까지 그 종부세에 대한 부분들의 저항들을 관망하는 상태로 한번 지금 그 시장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정부 타겟이 수도권의 풍선 효과라고 얘기했고 강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수도권에서 막지 않은 데가 어디였어요? 저번에 김포, 그다음 성남의 중원구라든지 그다음에 파주, 그다음 제가 부산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저번 주 신문하고 이번 주 신문을 보시면요. 그 김포가 급등했어요. 매매가 거래가가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놓으니까는 돈이 그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어느 정도 급등했냐면은 그 1.88포인트가 올랐어요. 이러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네. 그 대책이 일어나기 전주에는 0.02포인트 올랐었어요. 네, 근데 이제 0.18포인트죠. 0.18포인트 올랐다는 건요. 6배가 더 올라간 건가요? 아니죠. 훨씬 그냥 거의 네. 훨씬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일주일 동안에 그만큼 올랐다는 건요. 그게 한 1년이 50주가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3억짜리가 1년 지나면은 6억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를 수 있는 1년이 지나면은 그러니까는 포인트가 일주일 만에 그렇게 올랐다는 건요. 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틈새가 그렇게 생겼고 김포 사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마 김포도 이번에 그 향후에 대책들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아마 묶일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커진 거죠. 그리고 부산도 프리미엄이 일주일 사이에 1억 5천씩, 1억씩 이렇게 그래요? 붙는 데도 생겼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에 투자할 돈들이 네, 그쵸. 그쪽으로 내려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풍선 효과를 막으니까 거기에서 또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투자할 곳을 만들어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강남을 막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남을 막으니까 강남 주변에 있는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뭐 이번 대책이 서울의 전체를 막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강남을 엎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거 외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관악하고 은평이 거래량이 3-4배 확 늘어버렸고 규제 시작하자마자 규제 시작했는데 거래량이 늘어요. 왜 늘었냐면은 호재 중심으로 그러니까 6월 23일 날 6월 17일 날 네. 터지고 네. 그 이후에 바로 서부 경전철이라고 해서 서부선에 대한 행정 단계 한계가 싹 올라갔거든요. 네. 그게 호재로 딱 하니까 그 호재 중심으로 은평구에 있는 백년산 힐스테이트 그 세전력 주변이죠. 네. 거기랑 관악에 있는 네. 그 수혜 지역이 가격들이 확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강남구는 지금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네. 서울도 뭐 마용성도 지금 가격들이 다시 이제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성이 생긴 거예요. 이게 정부가 아무리 규제책을 쓰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성이 생긴 게 문제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기준이 있어야 해서 정부 말을 따라가면은 내가 안정화되고 심리적으로 편하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지금 그 기준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임대사업자를 내라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 임대사업 내서 해라. 세금 그렇죠. 감면해주겠다. 그렇죠. 그 세금이 이제 취득세 세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네.
이제 제일 센 게 종부세에 대한 부분들. 네, 네. 종부세에 합산 배제해가지고 종부세 네. 대상이 안 되게 해주는 거고 임대사업자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예전에는 중과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채가 있으면 중과 대상이 아닌데 네. 이런 규제 지역에 두 채가 있으면은 10% 포인트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세 채가 있으면 20% 올라가요. 그러니까 세금이 원래 기본 세율이 6에서 40인데 네. 62%까지 올라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68.2%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중과되는 부분들을 100채든 1000채든 상관없이 그냥 그 포함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대단한 혜택이었던 그것도 거네요. 큰 혜택이고 네.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우리가 5억짜리 집을 사서 10억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 10억 중에서 5억의 차익을 남겼으니까 그 5억을 전부 다 세금 구간에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 5억에서 뭐 우리가 네. 중개비도 내고 뭐 취득세도 내고 뭐, 네, 네. 뭐 수리도 하고 한 필요용비를 빼고 네. 그리고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할인 혜택이 있었어요. 70% 이렇게 네, 7, 네. 80%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혜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 그러면 5억 중에서 필요용 빼면 한 4억 8천 정도 그럼 4억 8천에서 70%를 해가지고 그걸 과세 구간 과표를 줄여준 거네요. 과표를 확 줄여준 거죠. 어. 근데 이제 그것도 2022년 말부터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뭐냐면 종부세 합산 배제하는 부분 없어졌고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하는 거 없어졌고 그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없어졌고 지금 남은 건 하나밖에 없는데 거주지가 한 게 2년을 거주하면 나머지 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 말고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정부는 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 네. 이제 조건들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투기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이걸 이용하니까 정부에서는 기존에 이렇게 뭔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 돼. 도저히 안 되겠어. 사람들이 이걸 활용해가지고 네. 문제를 일으키구나.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없애버리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제가 이제 기준을 처음에는 독려하다가 지금 오히려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면 불안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의무는 굉장히 유지가 계속되어 있는데 그쵸. 혜택이 하나도 없어지는 꼴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기준들이 계속 불안하니까 정부에서 뭘 하자 하면은 이것도 나중에 또 바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라는 그 심리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 모르겠다. 나 지금 내성 생겼으니까 뭐 지금 규제를 하든 말든 그냥 그 돈이 흘러갈 수 있는데 그냥 돈 넣어버리자 라는 양상으로 가고 그렇게 놓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부의 규제가 분명히 풀릴 날이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불변이에요. 경제가 무조건 영원히 올라갈 수도 없고 영원히 떨어질 수 없어요. 그쵸. 항상 이렇게 우상향이든 우하향이든 계속 등락이 등락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기다리면서 이 풀릴 때를 기다리는 이제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고 네. 지금 투자하고 좀 안정화됐을 때 팔자. 네. 뭐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전세가 막 오르고 매매가 오르는 이유가 특히 이제 전세가가 요즘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저 그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왜요? 제 또 불인이었다가 그 소장님이랑 같이 라이브 하면서 유튜브 한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전월세 상한 정월세 상한제뿐만 아니라 뭐 네. 그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네, 네, 그다음에 네. 그런 여러 가지 임대차 네, 네, 3법이 네. 있는데 네. 이제 근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요. 매매 수요를 정부가 막았어요. 이번 규제로. 막은 이유가 거래를 못하게 규제를 막 해버리니까 중과를 때리고 하니까 안 팔려고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다리자.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들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전세 수요로 전환을 하는 경우도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매매에 대한 세금들을 네. 많이 내니까 이제 임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이거 네. 조세 전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조세를 전세 세입자한테 전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전세자들은 이거 좀 너무 많이 되네. 반전세로 갈아타야 되겠네. 이러면서 계속 이제 전세는 반전세, 반전세는 월세로 갈아타는 양상이 생기는 거예요. 매매가 전세로, 네. 전세가 반전세로, 그렇죠. 반전세가 월세로.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생기면서 전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시장은요 분양을 하면 무조건 로또가 돼요. 이제 그 부분들을 사람들이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집이 없는 사람은 이 로또 분양을 기다리자 해가지고 미리 그냥 이제 전세로 해서 그 점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네네네. 전세 수요로 생긴 거예요. 그렇죠.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면서 이제 전세 수요들은 목마르게 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매매 거래량이 옮겨 타고 이제 조세 전가로 해가지고 전세가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거를 뭐 반전세나 뭐 월세로 전환하게 되고 네. 그다음 분양 수요자들이
있고 하니까 전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은 되게 작은데 수요자는 넘쳐나는 양상이 상대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전세도 값도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죠. 있으면 집어야죠, 있죠. 근데 이제 전세값이 올라가면 보통 매매가랑 차이가 줄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아예 차라리 집 사버리자 이런 수요가 생기지도 않나요? 그게 이제 틈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나중에 이제 드릴 건데 네. 하남 같은 경우가 6월 넷째 주 기준으로 보시면은 매매가가 전국에서 10등으로 올랐어요. 네. 10등으로 올랐고, 근데 전세가가 전국 1등이었어요. 어. 그 말은 뭐냐면은 매매가에 올라가는 속도보다 전세가에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면은 그렇네요. 그 차이가 줄어드는 거죠. 그쵸. 이제 그게 이제 틈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이제 그게 좁아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조금 좁아진 데가 있고 넓어진 데가 있어요. 하남 같은 경우는 교산 신도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남에 들어가야 돼요. 전세로. 그러면은 지금 예전에는 올해 4월 이전에는 1년만 당해 지역에 거주를 해도 네. 분양 조건이 됐는데 네. 지금은 2년을 거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년을 거주하기 위해서 미리 선점해가지고 전세로 들어가니까 거기는 수요가 더 많이 몰리는 거죠. 그러네요. 공급보다.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전세는 올라가고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온도차가 조금 있어요. 근데 소장님 이게 요번에 6.17 대책이 그러니까 전세값이랑 매매가가 좁혀진다는 얘기는 네. 전세 끼고 집을 사기에 좋은 조건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집을 매매하는 건 실거주 요건이 안 맞는 거잖아요. 네, 실거주. 6.17에서는 실거주 안 하면 집 사지 마라 거의 이런 식인데 네. 그럼 이건 개투죠. 어떻게 실거주에 대한 부분은 이거예요. 제가 현금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게 네. 내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가요. 네. 근데 나는 내 개인 돈이 따로 있어요. 네. 그걸로 갭 투자를 하면은 전세 자금 대출이 완전히 즉시 회수되는 거예요. 어. 근데 내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 네. 그냥 내 집이 있고 네. 내가 다른 내 현금으로 아. 갭 투자를 하는 거는 가능해요. 은행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나는 내가 살 집 그냥 있는 거고 네.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억이 있는데 네. 저기 아파트 보니까 매매가가 5억이고 전세가 4억이네 그럼 내 돈 1억 넣어가지고 사서 전세 세입자 들어오고 예, 이거는 그렇죠. 문제가 안 되는 문제가 안 거죠? 되고 그리고 대출도 아. 지금 제1금융권을 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2금융권에 그 이자율이 요즘 싸잖아요. 저금리로 상대적 저금리죠. 지금은 거의 제로 금리니까 상대적 저금리로 있는 2금융권이나 뭐 화재에 대한 대출들은 아직 못 맡고 지금 금융에서도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대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1금융권을 막았지만은 대출은 어느 정도 좀 이해도가 있으면은 네. 2금융권의 저금리로 활용해가지고 이제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생기겠죠. 근데 이게 1금융 전세자금 대출은 안 되고 네. 2금융은 가능하다. 그러니까는 막은 게 네. 2금융은 아직 못 막았죠, 사실은. 아, 예. 6.17 대책에서 6.17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전에도 대출을 다 막았잖아요. 네. 그래서 제 영상에 보시면은 땡북은행에서는 1금융권인데도 대출이 됐어요. 왜냐면은 그 대출 조건에 맞는 패키지를 규제와 상관없이 별도로 만드는 거거든요. 은행에 대출을 아예 막을 수는 없고 네. 대출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거의 메이저급에 대한 대출을 막은 거죠. 왜냐면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뭐 많게는 저기 뭐 러시 땡 음원은 뭐 러시앤 캐시 20% 뭐 30%까지 가까이 네, 하는 것도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못 막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 2금융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2금융권이 뭐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새마을, 뭐 이런 부분 신협 뭐 그런 것도 있죠. 어. 근데 이제 같은 은행이라도 대출 이율이 다 달라요. 그래요? 그렇죠. 농협이라도 그 지점마다 대출 조건들이 기존은 다 똑같지만 다 다르고 이금융권도 뭐 똑같이 대출에 대한 이율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땡땡 화재 같은 경우는 뭐 단기로 그 대출을 빌리잖아요. 네. 그럼 그 대출 금액에 대해서 중도 상환 수수료 자체를 네. 보통 은행이 절반밖에 안 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그 대출 상품들은 뭐 저도 모든 대출 상품들을 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찾아보면요, 그 구멍과 허점들이 있어요. 네. 예. 저희 그 대출도 한감하시는 분이 있으죠. 대파남이라고 네, 네. 대출 파헤친 남자인데 뚱뚱한 친구 있습니다. 아니
영상 봤어요. 그래서 어. 저도 처음에 외모를 봤을 때 좀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귀엽고 귀엽죠. 전문가적인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분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은행도 결국은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직원들 월급도 주고 월세도 내려면. 네. 근데 은행에 장사하는 거는 금융상품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대출 내분에서 예대 마진 가져가는 건데 그렇죠. 은행 지점마다 할당된 대출 양이 있는데 그쵸. 가끔씩 모자랄 때가 있대요. 네. 그러면 다른 은행 지점들보다 조금 혜택을 주는 뭐 지점장 전결로 해서 하는 것들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말씀이시지 않을까. 네. 서두에 저희 이제 6.17 대책 이후에 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나 좀 여쭤봤더니 네. 되게 저는 지금 충격입니다. 되게 폭락하고 막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네. 거고. 내성이 많이 생겼죠. 그 진짜 투자자분들이 보통이 아니세요. 맞아요. 예, 행정하시는 분 위에 투자자가 있으신 그리고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죠.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냥 일반인인데 전문가들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아요. 본인들 돈을 몇 억씩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니까. 그렇죠. 네. 생명 바쳐서 하죠. 그렇죠.